그 안내서 핵심 정리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 안내서 공부를 좀 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안내서에 있는 예문 같은 건 다 빼고 지금 기본적인 내용만 갖고 왔고, 어차피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책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안내서의 예문 같은 것들을 또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전제로부터 타당한 추론 규칙을 이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겠다라는 것이고,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아니라 문장의 형태로부터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이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 예습하셨겠지만 뭐 영국인 변호사야, 미국인 변호사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변호사를 회계사로 바꿔도 다 똑같은 거죠. 그냥 형식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리트 시험장에 갔을 때 이게 형식적 추리를 묻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캐치했다면 그때부터는 이 개념어의 의미를 전혀 다른 문제보다 더더욱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기호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항의 유형은 어떠냐? 주어진 전제로부터 연역적으로 추리되는 결론을 찾는 문항 플러스 완전하지 않은 논증을 제시하고 해당 논증의 결론이 타당하게 추리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를 찾는 문항. 자, 일단 연역적으로 추리되는 결론을 찾는 문항은 정말 리트 초창기의 예비시험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없다. 그러니까 이 논증의 결론을 찾아봐. 이런 거는 독립적으로 묻지는 않고 우리가 보통 논증 구조 문제나 논증 분석 문제에서 이제 제시문이 연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결론을 찾아야지만 정답으로 찾아갈 수 있는 형태로 문제는 내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논증 구조도 같은 거. 그거는 결론이 뭔지를 간접적으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묻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짜 딱 결론이 뭘까라고 물어본 문제는 거의 뭐 예비시험 정도에나 있지, 뭐 우리 실제 공식 리트 출제된 문제에는 결론을 딱 찾아야 되는 문제는 좀 드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해야 될 전제를 찾는 문제는 리트 초기에 많이 나왔죠. 이제 그런 것도 이따가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진술이나 추론을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표현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거죠. 여러분도 그거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당한 추론 규칙을 6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 6가지가 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6가지냐 5가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내용을 이해하고 언제 어떤 도구를 쓰면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기 조건문에 관한 추론 규칙을 보죠. A가 성립한다는 것은 B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를 A면 B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계속 예를 드는 로스쿨 입학이라는 사건은 리트 응시라는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 충분하죠. 그죠? 요거 하나만으로 요게 성립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예외 없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리트에 응시한다는 것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리트에 응시하기만 하면 입학시켜주고 입학했다면 리트에 응시한 거라고 되면 이때는 쌍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런 관계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하나로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긍정법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도 모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시문에 숨겨놓으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A면 B, A다 그러므로 B다. 그러니까 늘 2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명제 하나가 주어지고, 그죠? 자, 이런 명제가 하나 주어져요. 자, 근데 걔가 로스쿨에 입학했대 라는 전제 2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제 결론이라는 의미. 그러면 걔는 리트에 응시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권긍정법.
그다음 오류가 있다. 전건 부정의 오류가 있다. A면 B다. A가 아니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아, 로스쿨에 입학했다 하면 니트에 응시한 거야 라는 조건 명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았대. 근데 그러면 걔는 니트에 응시하지 않았겠네. 이렇게 추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니트에 응시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로스쿨에 입학을 하지 않은 것이 니트에 응시하고도 입학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응시하지도 않았고 입학도 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류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후권부정법은 대우명제를 활용하는 거죠. A면 B, B가 아니다. 그러므로 A가 아니다. 결국은 뭐예요? 반대로 이걸 지우고 자,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것은 니트에 응시했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니트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는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후권 긍정의 오류는 니트에 응시했네? 그럼 입학했겠네? 이렇게는 추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면 이거라고 해서 이거면 이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대우규칙은 제가 이거 하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죠? A면 B야, 납비면 나대이야. 이렇게 진리값이 똑같다. 그 다음에 조건적 3단 논법도 너무 쉬워요. 그죠? A면 B 나오죠? 그 다음에 B면 C 합치면 A에서 C까지 갈 수 있죠. 이거 안 어렵죠? 그죠? 네, 이거는 A면 B, B가 연결고리가 돼서 C, 그러니까 A면 C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리함수적 동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함수적 동치 자체가 니트에 뭐 이게 진리함수적 동치냐 아니냐를 출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리함수적 동치를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항상 참인 거 논리학의 세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간이 없잖아요. 논리학은. 그죠? 참 또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트 문제 중에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항공편 가지고 낸 문제가 있거든요. 열린 세계, 닫힌 세계 이렇게 낸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참이라고 이게 할 수도 있고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참인지 거짓인지 안 드러나면 그냥 판정 불가. 이렇게 보는 세계가 있는 거고 그 문제 닫힌 세계는 참이 아니면 그냥 다 거짓으로 봐. 뭐 예를 들면 거짓이 아니면 다 참으로 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계가 있는 거죠. 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이 형식적 추리의 즉 모형 추리 세계에서는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A면 나대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A거나 나대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면 이게 경우의 수를 나눌 때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리트 문제들을 해설할 때 출제자가 A인 경우와 A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해설을 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정의 범인인 경우와 정의 범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B가 2에 우세한 경우, B가 2에 우세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리트 해설들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이런 식의 구도를 진짜 많이 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연역을 전제하고 문제를 냈다고 생각되면 이 구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A거나 A가 아니거나. 자, 요걸 하나 이제 입력을 해놓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 또는 B 그러므로 만약 나대이면 B이다. 자, A이거나 B야. 그쵸, 그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A이거나 not A거나, 그죠?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A 아니면 B인데 A가 아니니까 이제 B로 확정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A 또는 B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A면 A 또는 B야. 그럼 A가 아니야? 그럼 B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이제 반대죠, 그죠? 만약 A면 B야. 그러므로 not A 또는 B야. 요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실 때 이런 거예요. A이면 B인데, 그죠? 우리가 A 또는 not A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A이거나 not A예요. 언제?
형식 논리에서. 근데 A면 바로 B로 가니까 우리가 그냥 not A 또는 B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젤리함수적 동치를 만들 때 요거 그죠? 네, 요거를 화살표로 바꾸고 not 붙이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할 때는 not을 없애고 또는으로 바꾸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A 또는 B니까 이게 B 또는 A랑도 똑같죠, 그죠? 예. 그러면 요거 not 붙이고 화살표에서 A로 보내도 아무 상관없다. 예. 그러니까 논리학은 다 대문제 취하고 결과적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몰라서 틀리지 않거든요. 예. 몰라서 틀리지 않으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진리함수적 동치라는 것이 있고 이 선언명제를 우리가 조건명제로 바꿀 때 요걸 활용하시면 돼요. 요거 오늘 계속 연습을 할 거고 기본 심화 가서도 계속 제가 연습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거까지는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건문으로 옮기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몰라서 이제 많이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리트 문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상 언어의 문장 중에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을 기술하는 문장을 제시문이나 선지에 주고 해설은 명제로 한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그 문장이 명제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숨겨놓는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일단 A인 경우 B다. 경우의 동그라미. 경우라는 단어가 형식적 추리 쪽에서 등장하면 화살표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A인 경우에 B라고 한다면 이건 A 화살표 B로 바꿀 수 있다. 됐죠? 일단 경우라는 단어에 민감하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A인 경우에만 B. 이건 경우에만을 전체적으로 봐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경우에만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형 추리 내지는 뭐요? 인문 소재 문항들 쪽에서 이 경우에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혹시 필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A인 경우에만 B. 그러니까 논리학을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언어랑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A인 경우에만 B가 우리 보통 일상에서 얘기할 때는 뭐랑 똑같냐면 야, 그럼 A가 아니면 B도 아니겠네 라고는 잘 바꿔요. 사람들이. 이해하시죠? 야, A인 경우에만 B야. 우리가 보통 논리학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 한번 배우고 나서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A인 경우에만 B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A가 아니면 B가 아니겠네. 예, 그게 더 자연스럽죠. 그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B면 A겠구나 라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갖고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외워놓는 거예요. A인 경우에만 B는 B면 A야. 왜 그런지 몰라. 그죠? 근데 협의회가 해설서에, 안내서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으면서 요런 순서대로 이해하면 이제 편하다라는. 예, 그래서 요걸 이해하실 때 요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 요렇게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 그래서 A인 경우에만 B야? 그러면 A가 아니면 B가 아니겠네? 그럼 B면 A야. 더 재밌는 거 실제로는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걸 이렇게 외운다고 하는 거를 출제 기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출제할 때는 이걸로 그냥 출제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리트는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A이기 위해서는 B. 그죠?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리트에 응시할 필요가 있어. 네, 그러면 로스쿨 입학, 화살표, 리트 응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A이기 위해서는 B 한 다음에 가로 열고 가 필요해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조금 쉽다. 네, 그러면 A가 충분 조건, B가 필요 조건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뭐 없이를 뭐뭐 없다면으로 바꿀 수 있다. 요건 제가 예문을 안 들어놓으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협의의 예문이 이렇죠. 공부하셨죠 다. 통행증 없이
협의회가 이런 예문을 들죠. 안내서에서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 자, 이때는 이 없이가 뭐의 의미다? 통행증이 없다면 이런 의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통행증이 없이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럼 뭐냐면 낫 통행증 화살표 뭐 이 지역에 들어오는 거 낫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없이를 없다면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또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면 통행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리트에서 그래서 형식 추리해 가면 더더욱 뭐가 중요해요? 낫이 중요해. 낫. 부정어가 나오면 대우명제 취해서 바꾸고, 그죠? 한쪽에만 부정어가 있으면 다시 앞에 갖다 놓고 얘는 뒤에 가면서 또 부정어 붙고, 이게 중요하다. 진리함수적 동치도 결국 부정어가 붙었다 안 붙었다 하면서 선언명제가 조건명제로, 조건명제가 선언명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의 위치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친다. 이것도 통행증이 없다면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낫 A면 낫 B잖아요. 그죠? 그러면 B면 A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면 통행증 있는 거야. 통행증 없다면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명제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이 가장 일반적이죠? A는 B이다. A라면 B이다. 요거는 앞으로 너무 많이 볼 거다. 요것도 5번도 별표를 쳐 놓으시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5번. 그 다음에 2번은 너무 흔해서 잘 안 내요. 그러니까 5번을 가지고 주로 협의회가 조건 명제가 아닌 것처럼 숨겨놓고 실제 선지나 해설을 보면 조건 명제로 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건 뭐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과 그리고를 포함하는 조건문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좀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식의 세계로 막 들어가게 돼요.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나오는 거 있잖아요. 1번. 이 1번. 요 A 또는 B이면 C. 이게 이제 우리가 뭐 A이면 C and B이면 C.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왜 나와 있을까? 사실은 요거는 뭐 때문이다? 우리 쭉 넘겨보면 130페이지에 2009년도 1번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출제자가, 그러니까, 이 안내서를 쓴 협의회가 2009년도 1번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교육과정 평가원이 옛날에 논리학 베이스 시험일 때 출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협의회 해설서에서 어쩔 수 없이, 안내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정리했다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에 나오는데, 이거를 안 써놓으면은 학생들이 이건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제 뒤에 정답 및 코멘트에 보면 협의회가 이걸 어떻게 푼다고 써놨어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놨거든요. 협의회는 이걸로 안 풀어요, 사실. 네, 해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출제된 적이 있다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문제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A and B면 C라고 해서 곧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지 마라? A가 충족되면 바로 C가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써놨죠. 안내서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놓은 게 뭐예요? 협의회가 무슨 예를 드냐면 이걸 두 개 다 얘기할 때 뭐 공학사 학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법학사 학위가 있을 때 어떤 회사에 뭐 지원할 수 있는 여부. 예를 들어 이렇게 써놨다면, 그죠? 요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그냥, 그래. 공학사 자격이 있거나 법학사 자격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어. 예, 그랬을 때는 어떤 의미? 공학사 자격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고, 고예요. 있거나가 아니라 있고, 법학사 자격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공학사 자격이 있거나 법학사 자격이 있으면 그 회사 지원할 수 있대.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 그러면 공학사 자격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법학사 자격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외워도 되지. 근데 얘는 사실 제가 129페이지에 써놓은 것처럼 이따가 뭐 나중에 보겠지만은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치 규칙에 따르면은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동치 규칙으로 하면. 근데 이거는 진짜 동치 규칙에 따른 것일 뿐이지 협의회가 원하는 거는 이게 이거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안내서 읽어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야, 공학사 학위와 법학사 학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대.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한 가지를 가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그게 다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협의회가 써놓은 형태 그대로 제가 따왔죠. 이해했어요? 네. 협의회는 얘는 이렇게 써놓고 얘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풀어 써놨어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문항으로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한번 써놨고 얘는 그냥 가급적이면 자연언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회가 여러분 이 부분 안내서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 게 설명을 되게 잘 써놨어요. 왜? 학생들이 이걸 지식으로 암기하지 않도록 다 이해해서 풀어서 써놨단 말이에요. 학원을 다니면 자꾸 여러분이 암기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제가 아마 가장 라이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막 진지하게 여러분한테 이걸 학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설명하면 여러분 여기에 매이게 돼요. 100%예요. 특히 기초인문 첫 주부터 했으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다른 머리 구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경험한 적도 있을 거예요. 다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그 강의 방식에 저는 사실은 좀 이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딱 갇히거든요. 논리학.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동치규칙 같은 걸 뒤에 써놓은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진리함수적 동치 연습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만 정리하고 갑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내서에서 얘기한 그리고 요즘 이런 거 잘 안 내. 요즘 이런 거 나온 거 봤어요? 안 나와.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조건증명법과 귀류법을 한번 봅시다. 여기 밑에 조건증명법 나오는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 명제가 있고 단순 명제가 있다. 예를 들면 뭐 A면 B라는 조건 명제가 참임을 입증해라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단순 명제가 참임을 입증하라고 할 수도 있죠.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결론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이게 결론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이려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걸 보여주면 되죠. 리트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A를 가정하여 B가 참임을 보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이 A면 B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거나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가 아니라고 했을 때 not A가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 그러니까 늘 이거를 가정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가 편한지 이걸 부정했을 때 이게 부정되는 걸 증명하면 되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리트는 뭐가 많아요? 후자가 많지. 이건 그대로 이렇게 주어놓고서는 입증을 어떻게 하라고 한다? 이걸 부정해서 이게 부정되는 걸 보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단순 명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요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 뭘 생각해야 한다? 요때는 귀류법을 생각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조건 증명법을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귀류법. 즉 A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야, A야. 왜? 야, A가 아니라고 해봐.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A지. 이렇게 간다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전적이잖아. 지금 실전 중심 추론중이잖아, 우리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요걸 선지 해결할 때 써야 된다는 거. 결국 선지에서 조건 명제로 물어보거나 단순 명제로 물어보죠. 논리 게임이 다 그렇잖아요. 뭐뭐 하면 어떻게 될 거야? 혹은
뭐 의뢰 진술은 뭐 참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때 조건 명제가 나오면 조건 증명법, 단순 명제가 나오면 귀류법을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이론과 실전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학생들이 메가로스쿨을 다니고 이 논리게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언제 뭘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억을 하세요. 제가 실전 중심으로 가르칠 거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시험장에 앉아 있을 때 모형 추리 쪽이나 아니면 인문에서 언어 추리인데 혹은 논증인데 이 연역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다. 근데 선지가 조건 명제 형태다. 라고 하면은 A면 B로 가면 되는지 낫B면 낫A로 가면 되는지를 보시고, 그죠? 근데 만약에 단순 명제가 선지에 주어졌다. 의뢰 진술은 참이다. 이런 게 딱 주어졌다면 진짜 의뢰 진술이 참인지를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의뢰 진술이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 뭐 초시든 제시든 특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다시 협의 해설을 보면 그래.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단순 명제 나오면 귀류법 생각하고 조건 명제 나오면 조건 증명법 생각하고 경우의 수로 나눌 때는 아까 말했던 A 또는 낫A 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제 익히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조건 증명법은 그런 것이고 귀류법은 아까 말했어요. A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 A가 거짓임을 가정하거나 A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A가 참임을 가정하여 이 가정으로부터 B and not B 형태의 모순이 추론된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다. 아마 지식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우리 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귀류법이고요. 이거 법학적성 시험에서 왜 물어본다고요? 실제 여러분 나중에 준비서면 쓸 때 귀류법을 정말 많이 써요.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주장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거죠. 내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검사가 너 얘 죽이려고 때렸는데 안 죽은 거지? 라고 해서 살인 미수로 기소했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폭행이나 상해로 변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죄 변론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때린 건 맞아요. 때린 건 맞는데 죽이려고 때렸는지 아니면 진짜 그냥 상처를 입히려고 때렸는지 그냥 때렸는지. 그러니까 살인인지 상해인지 폭행인지 고의가 다르잖아요. 근데 고의는 뭐예요? 내 내심에 있는 주관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가 직접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럼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증거들을 가지고 고의를 추단한다고 하죠. 그걸 추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귀류법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가 막 살인 고의를 주장하면 여러분이 변호사 됐을 때 귀류법을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 죽이려고 했다면 저런 도구를 썼겠냐? 혹은 만약 죽이려고 했다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렸겠느냐? 만약 죽이려고 했다면 그냥 칼 같은 거나 총을 가져올 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했겠느냐? 라는 식의 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꼭 엄격한 모순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원래 귀류법은 모순도 있지만 또는 뭐도 있어요. 불합리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걸 가정했을 때 불합리한 결과가 나와 라는 것도 귀류법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불합리라는 건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학에서 귀류법을 얘기할 때는 저렇게 확실히 B이고 B가 아니다라는 모순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변론을 할 때는 그러면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빌려줬냐 아니면 줬냐 이것도 피고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500만 원 준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내가 그냥 줬다면 왜 매달 일정한 날짜에 쟤한테 나한테 돈이 들어왔겠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줬다면 왜 이자를 받았겠어요? 이자를 받았다는 건 대여금이라는 증거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귀류법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귀류법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류법은 그렇기 때문에 늘 출제한다. 메인으로 출제하거나 선지 하나로 출제하거나 아예 제시문 전체가 귀류법인 적도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귀류법에 민감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귀류법에 민감할지를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함께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되지 않음의 증명은 여러분이 이제 안내서 읽어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요. 별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정보 T가 모두 참이면서, 이게 다 참이면서도, 그죠? 그 다음에 S가 거짓인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시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선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우리 보통 정보 T라는 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주어지잖아요. 논리게임이나 형식적 추리가. 이게 다 참이라고 가정해도 이게 거짓인 경우, 이게 결국 뭐예요? 발레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런 거죠. T가 다 참이면 반드시 S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러면 다 T라고 가정했을 때 S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논리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아니던데? T가 다 참이면서도 S가 거짓인 상황이 있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A면 B야.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야, A인데 B가 아닌 경우 있던데? 그죠? 이 리트에서 이게 다 제일 고급 지식이에요, 이게. 그죠? 큰애 헷갈리게 내려고 이걸 어떻게 내? not B and A로 이렇게 앞뒤를 바꾸거나, 그죠? 리트가 이렇게 많이 내요, 또. 그러면 또 넘어와. 한 반쯤 우르르 날아가. 우리는 늘 A면 B, A and not B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not B and A라고 주면 똑같은데 이걸 잘 못 찾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랑 구별해야 돼? B and not A 주면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건 전혀 상관없는 애잖아요. 그죠? B면서 A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A면 B라고 해서 B면 not A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B면 A인지 not A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헷갈리게 내는 것이 리트의 가장 기본이다. 이 이상 물어보진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민감해야 돼? 끝까지 가봅시다. 요렇게 먼저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보통 이런 문장들이 또 많이 나오죠. A인데 B가 아니야. 그러면 제시문에서 뭘 찾아봐야 돼요? 이게 있는지 확인해야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화살표로 안 돼 있고 A는 B야.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A는 B야라고 했던 문장이 혹시 이건가?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응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2페이지에 나오는 정도면 여러분이 문제 푸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리트에 선택지에 심지어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학원 다닌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기본기가 약하니까 이게 A 화살표 B와 B 화살표 A야.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문으로 옮기기 같은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기본기를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프나 풀셋 가시면 되게 복잡한 논리학 문제가 많은데 그건 그냥 과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과하게. 왜? 그걸 그렇게 연습해 놓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단순한 논리식은 금방 풀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한 논리식이 실제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학원 문제를 받아서 드리거나 이럴 때는 제가 좀 라이트하게 고쳐서 드릴 거고 제가 만든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건 없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명제 논리. 자, 명제는 어떤 사물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든가 사물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태를 나타낸다. 자, 이제 밑줄 칩니다. 명제가 나타내는 사태가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그 명제는 참이 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자, 그래서 실제 리트가 사실이라는 단어로 참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실전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리트가 규범 문제가 한 1번에서 14번, 15번 끝나고 그 다음에 한 25번까지 가는 한 10문제 안, 즉 인문 소재 문항이 쭉 나올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좀 민감해야 돼. 이거 형식논리 출제한 거 아닌가? 어떤 단어? 사실. 그죠? 자, 그래서 명제는 문장으로 표현되지만 명제와 문장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밑줄,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다. 무조건 참 또는 거짓이에요. 그럼 여러분 리트 문제가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나 학원에서 공부한 걸로 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제시문을 계속 뽑는다고 했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열린 세계를 가정하면 참이라거나 거짓으로 확정할 수 없는 애는 그냥 판정 불가로 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따 조건명제 진리값 할 때 배울 건데 우리가
조건명제 진리값을 할 때 정건이 거짓이고 후건이 참이거나 정건이 거짓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 조건명제 진리값을 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이라고 보기는 애매해서 참이라고 봐.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 책에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면 거짓. 거짓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참은 아니야. 이런 식의 이분법을 논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 근데 재시문에서 그거를 변형해서 줄 수 있다. 요즘 리트는. 자, 이따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게 다고 그건 넘어갑니다. 그림은 넘어가면 되고요. 단순명제, 복합명제, 이건 기본이죠. 연언, and, 선언 또는 부정, not, 조건명제, 화살표. 안 해도 되죠. 이건 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모르시면 오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